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연장되어 3주차도 우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강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에 있어서 생두의 선별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별 작업은 균일한 품질의 생두를 선별해서 구매자의 요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선별 작업에는 크기, 밀도, 색깔, 수분, 함유율 등에 의해서 등급이 분리되어지고 그렇게 분류해서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된다. 생두의 보관은 커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두의 포장은 포장백에 담겨서 나라별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 킬로그램 수가 다르게 포장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별로 크기, 재배 고도, 결점도, 수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 등급을 분류해서 표기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결점도의 그러한 종류, 어떠한 결점도를 선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점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선별해낼 수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원산지별로 커피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결점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백빈이라고 합니다. 결점도는 생두 중에 결함이 있는 콩을 결점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점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요. 그렇지만 로스팅과 커피의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점도는 꼭 선별해서 걸러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점도는 수확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그 이후에 가공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을 다 한 후에도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유지가 빠져나오고 밀도가 작아지고 드라이되면서 작아지면서 이러한 맛의 확연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보관에도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점도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정의 등은 지역이나 국가 또한 커피 단체, 국가에 있는 단체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SCAA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입니다. 이 커피 협회에서 분류해 놓은 그러한 결점도, 특징적인 결점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허스크, 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껍질이죠. 그래서 특성을 보면 짙은 색을 띤 마른 펄프 조각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걸러줘야 된다. 자, 이러한 그 껍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결점도가 발생되는 원인은 내추럴 커피의 잘못된 탈곡이나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을 했을 때 맛은 어떤가 찾아보면 다른 콩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타버려서 풍미, 향미를 떨어뜨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몰드, 우리 곰팡이나 흙, 그리고 우리 먼지 이런 것들 또는 우리 탄향, 페놀 이런 그 향들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추출했을 때 이러한 맛들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들은 선별해서 걸러줘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블랙빈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내부나 외부 표면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검은 콩으로 비교적 가볍고 센터 컷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보트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커피가 너무 늦게 수확되었거나 흙과 접촉해서 발효한 경우에 이러한 블랙빈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커피를 수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수확을 해야 된다. 수확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우리 손으로 핸드피킹 하거나 아니면 훑어서 우리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이용하는데, 이런 수확 시기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로스팅 했을 때는 로스팅이 잘 되지 않고 칙칙하고 희끄무레한 색을 띠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에는 우리 발효의 그런 향이 나거나 아니면 부패 악취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먼지의 향, 그리고 신맛이 나고 곰팡이의 향이 날 수 있고 또 탄 맛의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샤워빈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노르스름하거나 또는 불그스레한 갈색을 띤 발효된 콩으로 콩을 잘라보면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너무 익은 체리나 땅에 떨어진 체리에 수확을 했을 때 또는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했을 때, 또 습기 상태에서 나무에 계속 매달린 채 발효가 된 그러한 생두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러한 향이 날 수 있다는 거,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로스팅 했을 때는 옅은 색상을 나타내고 불균일한 로스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콩과 볶았을 때 우리 로스팅 했을 때 그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징적인 그런 맛은 부패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신맛, 그리고 발효의 특유의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드라이 체리가 있어요. 드라이 체리의 그런 특성을 보면 일부 또는 전부가 마른 껍질에 쌓여 있는 콩을 얘기를 합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우리 습식 가공이나 건식 가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습식 가공할 때는 잘못된 펄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과육을 벗겨낼 때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펄핑 우리 앞에서 했었죠. 우리 세척 후에 생두 가공의 첫 단계가 바로 펄핑 작업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건식 가공에서는 잘못된 탈곡이나 분류를 했을 때 이러한 드라이 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드라이 체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로스팅할 때 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 향과 그리고 곰팡이의 향, 그리고 탄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곰팡이 향이 나는 우리 펑거스 다메이지가 있어요. 이런 데미지 있는 콩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곰팡이에 의해서 노란색이나 젓갈색을 띈 콩을 색깔을 컬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곰팡이가 성장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로스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그러한 향을 보면 발효향이나 아니면 곰팡이 또는 흙향이 날 수 있고, 또 먼지의 그런 특유의 향, 그리고 탄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 병충해를 입은 그러한 그 결전두도 있습니다. 인섹트 데미지라고 해서 해충이 지름 0.3이나 1.5mm의 구멍을 한 개나 여러 개 정도 뚫어 먹은 그런 콩을 우리가 인섹트 데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벌레의 공격에 의해서 발생하겠죠. 그리고 로스팅 했을 때는 정상 콩보다 짙은 로스팅 색을 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맛을 보면 우리 먼지나 신맛,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요오드향. 요오드향 여러분들 맡아보셨죠? 그 특유의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러한 향을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우리 그 포린 매터가 있어요. 포린 매터는 돌이나 나뭇가지 등의 그러한 커피 이외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조금 그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발생 원인은 수확이나 선별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로스팅했을 때는 돌은 없고 나뭇가지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발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로스팅할 때 아무래도 좋지 않은, 머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맛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돌은 그라인더 날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파치먼트가 있습니다. 파치먼트는 건조된 파치먼트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는 콩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탈곡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로스팅할 때 발화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맛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는 그러한 결점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우리 플루터가 있어요. 플루터는 하얗거나 색이 발행콩으로 가벼워서 물에 뜨는 그러한 형태, 우리 부유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당한 보관이나 건조가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로스팅 했을 때는 내부가 덜 익었고 그래서 조금 시고 덜 익은 그런 맛이 납니다. 거무스름한 빛깔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런 플루테에서 나는 그런 맛은 발효된 맛, 그리고 잡초 또는 지푸라기, 이러한 흙의 냄새, 곰팡이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살펴보면 우리 언라이프가 있어요. 언라이프는 우리 은피가 단단하게 붙어 있고 콩이 오목하게 크기가 작고 끝이 날카로운 그러한 봇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결점들을 얘기합니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했을 때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더디고 불균일한 로스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색깔을 띌 수 있는 그러한 결점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특별한 맛은 우리 약간 수렴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점막과 다친 피부를 수직시키고 분비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약품의 그러한 향을 낼 수 있고 우리 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결점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윗서빈이 있어요. 윗서빈은 건포도와 같이 주름지고 작고 기형인 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점두죠. 발생되는 그런 원인을 보면 발육 기간 동안에 부족한 수분이 원만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로스팅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맛에는 풀향과 그리고 잡초, 지푸라기 향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이런 그 향이 아무래도 결점도가 들어 섞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향을 뽑아낼 수 없어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의도하지 않은 그런 로스팅의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쉘이 있습니다. 얇은 껍질을 가진 조개나 귀 모양의 기형적인 콩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죠. 그리고 발화 위험이 있고 균일한 로스팅 색깔이나 더 짙거나 잘 부스러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은 탄맛과 그리고 많은 셀이 섞여 있을 때, 결점두가 섞여 있을 때는 쓴맛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살펴보면 우리 브로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 깨진 콩이나 아니면 콩 조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 형태의 그 생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진 그러한 결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펄핑 과정과 주로 잘못된
탈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로스팅할 때 고르지 않게 로스팅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맛은 흙의 향, 그리고 먼지나 신맛, 그리고 발효향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점들을 어떻게 선별해내고 잘 걸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고급의 그러한 기호에 맞는 그러한 로스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러한 콩이 좋은 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이러한 그 결정들을 표기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이런 분류한 것들을 우리가 각국에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러한 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산지별 커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브라질은 언제부터 재배를 했느냐라면 1727년 브라질의 커피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 역사가 굉장히 길죠. 생산 지역을 보면 바이아, 파라나, 상파울루, 자네이루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생산 품종을 보면 아라비카종, 그 중에서도 버번이나 티피카, 문더노버, 카투아이, 카투라, 마구라지페 등이 생산이 되고 있다. 카네프라종은 코닐론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자, 주요 특징을 보면 전 세계 커피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화하는 시기는 10월에서 12월이고 수확하는 시기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브라질의 그러한 커피의 특징을 보면 브라질 커피는 지역에 따라서 뛰어난 품질의 커피도 많이 생산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지대에서 재배되고 뚜렷한 개성이 있는 커피라기보다는 중성적인 커피로 블렌딩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커피의 콩을 섞어서 특유의 맛을 내는 블렌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쉐이딩을 하지 않고 경작한다. 그리고 대규모 생산 시설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 자, 이 쉐이딩이라는 것은 우리 커피 콩의 그런 커피 나무의 그런 특성을 보면 이 커피는 보통 그늘을 좋아하는 그런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커피 잎 아니면 그늘진 그런 막을 이용해서 막을 쳐주면서 재배하는 기법을 우리가 쉐이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쉐이딩을 하지 않고 경작을 한다는 거,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경작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재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를 보면 재배를 18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 지역은 마니젤라스, 아르메니아, 메델린 지역입니다. 생산되는 주 품종들을 보면 아라비카로 버번, 카투라, 티피카, 마구라지페 등이 생산 품종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서 12%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개화되는 시기는 연중 4월과 10월이고 수확 시기는 10월에서 2월 그리고 4월에서 6월에 수확을 한다라는 거. 자, 콜롬비아 커피의 그러한 특징을 보면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마일드 커피는 워시드 커피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콜롬비아 커피는 카페테로라고 불리는 농부들에 의해서 수확된 체리를 건식법, 스시법, 우리 가공방법 얘기했었죠. 습식법으로 완성시킨 맛과 향이 풍부한 그러한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가 있어요. 코스타리카를 보면 자, 재배 시작은 1808년부터 시작했고 생산 지역은 타라주, 트레리오스입니다. 자, 생산되는 품종을 보면 100% 아라비카 종을 생산을 하고 있다. 카투라가 주종이고 문드노보, 카투아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특징을 보면 로부스타의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비카를 100% 생산하는 국가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수확 시기를 보면 대서양 지역의 저지대에는 6월에서 11월, 그리고 고지대는 10월에서 1월에 수확을 합니다. 태평양 지역의 저지대는 9월에서 12월이 생산하고, 그리고 고지대는 11월에서 3월에 수확을 하는 그러한 커피의 국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징을 보면 비옥한 화산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커피 생산 국가 중에 면적당 가장 높은 커피 생산량과 뛰어난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생산량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커피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학교 방학을 수학기에 맞출 정도로 커피가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의 바디, 무게는 강한 편이고 단맛과 쓴맛에 비해서 신맛이 좋고 모카 계통의 신맛과 달리 톡 쏘는 듯한 상큼한 맛을 주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균형감 있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코스타리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향을 커피를 품종을 100% 생산하는 국가, 뭐 아라비카만 100%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로부스터를 생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보면 재배 시작 연도는 9세기로 추정이 되고 있고 생산 지역은 시다모, 하라, 리무, 에가체프입니다. 자, 에가체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시죠? 자, 생산 품종을 보면 100% 아라비카를 생산해냅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아프리카의 최대 생산국이다. 그리고 개화 시기와 수확 시기를 보면 3월 말에서 4에서 5월 달 사이에 개화가 되고 워시드 커피는 7월에서 12월, 내추럴 커피는 10월에서 3월 그 시기에 수확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커피의 그러한 특징을 보면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이고 커피의 절반 이상이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 재배 품종은 100% 아라비카이고 재배 면적은 35에서 40만 헥타르에 이른다. 가공 방식은 건식법과 숙식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해발고도 3000m 이상에서 재배되어 아로마가 풍부하고 바디와 신맛이 좋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품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국가 케냐입니다. 케냐는 재배 시작 연도가 19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산 지역은 나이로비 북부와 동북부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 마운틴 케냐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종을 보면 버번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요 특징을 보면 품질 관리가 뛰어나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 개화 시기와 수확 시기를 보면 수확 시기는 6에서 8월과 10월과 12월 사이에 수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케냐 커피의 특징을 보면 쌉쌀한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향이 강하고 신맛이 좋고 밸런스가 잘 잡힌 뛰어난 커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을 보면 15만 3천 헥타르에 이르고 재배 고도는 1500에서 2100m 정도의 고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장의 75%를 커피 생산에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농장에서 커피의 60%가 생산된다. 그래서 핸드 피킹 방식으로 수확해서 습식법으로 가공한다. 자, 핸드 피킹 방식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익는 정도를 잘 체크해서 수확해서 고급 품종, 좋은 품종을 수확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점도 중에 서브스핀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서브빈을 선택한 것, 우리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익은 체리나 땅에 떨어진 체리를 수확하여 생긴다. 로스팅을 하면 옅은 색을 띠거나 불균일해진다.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해서 생기기도 한다. 부패된 맛, 신맛, 발효된 맛이나 향이 난다. 생두가 흙과 접촉하여 생긴다. 자, 어떤 걸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5번으로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결점두는 생두에 결점이 있는 콩을 의미한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결점두는 로스팅 시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스팅 전과 로스팅 후에 골라내 주는 것이 좋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고 각 원산지의 그러한 생산 지역, 생산 품종, 특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둬야 내가 어떠한 커피를 가지고 믹스시켜서 블렌딩해서 나만의 커피를 추출해낼 것인가 라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로스팅의 정의 그리고 로스팅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